여러분, 만약 얼어 죽어가는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 상대가 훗날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나무꾼이 눈보라 속에서 구해준 짐승이 나중에 목숨을 걸고 그 은혜를 갚았다는 믿기 힘들지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진짜 이야기 말이죠. 자, 그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때는 조선 인조 임금 때였습니다. 평안도 깊은 산골에 봉길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25 나이에 팔팔한 총각이었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봉길은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가 팔았습니다. 힘은 장사였지만 가진 것이 없어 장가는 엄두도 못 내는 처지였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섣달 금음이 코앞인데도 눈이 그칠 줄 몰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길은 산에 가야 했습니다. 나무를 해다 팔아야 설을 치를 쌀이라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봉길은 도끼와 새끼줄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날이 흐려서 눈이 올 것 같은데 봉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무를 못하면 굶어야 했거든요. 산에 도착해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참나무 두어 그루를 쓰러뜨리고 토막을 내어 지게에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눈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일 났구나. 눈발이 너무 거세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길은 황급히 나무를 지게에 묶고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워낙 심해서 길을 잃고 말았지요. 어디가 어딘지. 이거 잘못하다간 얼어 죽겠는데. 봉길은 한참을 헤매다가 바위 밑에 움푹 들어간 곳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봉길은 그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바위 밑은 눈이 들이치지 않아 조금 나았습니다. 봉길은 지게를 내려놓고 숨을 돌렸지요. 그런데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 후.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숨소리 같았습니다. 무언가 살아있는 것의 숨소리였죠. 봉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곰이라도 동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큰일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봉길은 도끼를 꽉 쥐고 천천히 다가갔지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어린 짐승이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몸의 절반이 얼음 사이에 끼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아마도 눈 녹은 물이 바위 틈으로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얼어붙은 모양이었습니다. 봉길이 가까이 가자 짐승이 눈을 떴습니다. 노란 눈동자가 봉길을 빤히 쳐다봤죠. 봉길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새끼였지만 분명한 호랑이였습니다. 온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고 귀가 짧고 둥글었으며 내 발의 발톱이 날카로웠지요. 봉길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있다는 건 어미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가야 했지요. 하지만 새끼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음에 꽁꽁 묶여서 고개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했죠.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봉길은 멈칫했습니다. 그냥 가버릴까 아니면 새끼가 봉길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지요. 봉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머리로는 도망가라고 소리쳤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눈보라에 어미도 어디론가 피신했거나 아니면 이미 사냥꾼에게 당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끼는 이대로 두면 얼어 죽는다는 말인가? 봉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 봉길은 도끼를 들고 얼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새끼를 다치지 않게 얼음을 쪼개 나갔지요. 새끼는 으르렁거렸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깨고 나니 드디어 새끼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새끼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얼음에 묶여 있었던 탓에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봉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적삼을 벗어 새끼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지요. 새끼의 몸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데워줄 테니. 봉길은 새끼를 꼭 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으니 새끼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당분간은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죠. 봉길은 새끼를 안은 채 바위 밑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새끼는 봉길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몸을 맡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작게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봉길은 신기했습니다.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리다니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보라는 밤이 되어서야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봉길은 새끼를 안은 채 밖을 내다봤지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눈 덮인 산이 온통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위험했습니다. 이 추위에 밤길을 가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었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구나. 봉길은 지게에 있던 나무 몇 조각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불이 타오르자 바위 밑이 따뜻해졌지요. 새끼도 불 가까이 가져가자 눈을 감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봉길은 새끼를 내려다봤습니다. 잠든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렇게 작고 약한 게 나중에 저 무서운 산군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내일 아침에 풀어줘야지. 어미가 찾으러 올 거야. 봉길은 중얼거리며 새끼 옆에 누웠습니다. 추웠지만 불 덕분에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봉길과 새끼 호랑이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생의 인연이 될 줄은 말이지요.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봉길은 추위에 잠을 설쳤습니다. 불씨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쌩쌩 불어댔지요. 봉길이 눈을 뜨자 새끼가 자신의 가슴팍에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보니 다행이었습니다. 봉길은 조심스럽게 새끼를 안아 올렸지요. 이제 보내줘야겠구나. 봉길은 새끼를 바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눈보라는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이었죠. 자, 이제 가거라. 어미를 찾아가렴. 봉길은 새끼를 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길을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어서 가야지. 이러다 어미가 오면 나 죽는다. 봉길이 돌아서서 지게를 지려는데 새끼가 낑낑거리며 봉길의 바짓가랑이를 입에 물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듯이 말입니다. 안 돼. 난 집에 가야 해. 넌 여기 남아야 한다고. 하지만 새끼는 놓지 않았습니다. 봉길이 걸으면 새끼도 따라 걸었고 봉길이 멈추면 새끼도 멈췄습니다. 눈속을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따라왔지요. 봉길은 난감했습니다. 이러다 어미 호랑이와 마주치면 죽는 건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끼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 작은 것이 이 추위와 눈 속에서 혼자 어미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봉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죠. 알았다. 집에 데려가마. 대신 며칠만이다. 며칠만 있다가 봄이 오면 산으로 보낼 테니. 봉길은 새끼를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마도 며칠을 굶었던 모양이었죠. 새끼를 지게 위에 올려놓고 묶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새끼는 지게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봉길은 지게를 지고 조심조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죠. 해가 중천에 떠서야 겨우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봉길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큰일이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왔다는 소문이 나면 관아에 끌려갈 수도 있었죠.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밖에 나와 있을 사람이 없었죠. 봉길은 재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봉길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작은 초가집이었지요. 주변에 이웃이 없어 다행이었습니다. 봉길은 새끼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뚜막에 불을 피웠지요. 방 안이 따뜻해지자 새끼도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겠구나. 봉길은 남은 조밥을 꺼내 물에 말아 새끼 앞에 놓았습니다. 새끼는 냄새를 맡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워냈죠. 많이 굶었나 보구나. 어미를 며칠이나 못 봤을까. 새끼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봉기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봉길은 피식 웃었습니다. 꼬리를 흔드는 걸 보니 영락없는 강아지 같네. 새끼는 봉길에게 다가와 고개를 봉길의 손에 비볐습니다. 봉길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털이 부드러웠고 이제 체온도 따뜻했지요. 그날부터 봉길은 새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주었고 물도 갈아주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러 갈 때가 많았는데 새끼를 혼자 두면 낑낑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끼는 완전히 기운을 차렸습니다.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킁킁거렸고 가끔 뛰어다니기도 했지요. 봉길은 새끼가 점점 활발해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하는데. 하지만 이 추위에 어떻게 보내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끼는 이제 봉길을 완전히 따랐습니다. 봉길이 부엌에 가면 따라오고 봉길이 나무를 하러 가려고 하면 문 앞에서 낑낑거렸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봉길은 새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부르기 편할 텐데. 뭐가 좋을까? 봉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새끼를 만난 날의 눈보라가 생각났지요. 한방눈이 쏟아지던 그날 죽을 뻔한 이 작은 생명을 구한 날 말입니다. 그래, 한박이라고 부르마. 한방눈처럼. 새끼는 봉길의 말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죠. 한박아, 좋은 이름이지. 한박이는 가르랑거리며 봉길의 손을 핥았습니다. 봉길은 웃으며 한박이를 꼭 안아주었지요. 봄이 오면 보내줄 거야. 그때까지만 있자. 알았지? 하지만 봉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박이를 보내지 못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미 정이 들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봉길과 한박이는 따뜻한 방에서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둘은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샵 3장 함께 자라는 날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고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한박이도 부쩍 자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고양이만 했는데 이제는 중간 크기의 개만큼 컸습니다. 봉길은 한박이가 클 때마다 놀랐지요. 이렇게 빨리 자라는 줄 몰랐거든요.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한박이는 점점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밥만으로는 부족했지요. 봉길은 고민 끝에 마을 푸줏간에서 뼈와 고기 부스러기를 얻어다 주었습니다. 한박이는 고기를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허겁지겁 먹어 치웠지요. 봉길은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산짐승이구나.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봄이 깊어갈 무렵 봉길은 결심했습니다. 한박이를 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고 한박이도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컸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길은 한박이를 불렀습니다. 한박아, 오늘은 산에 가자. 내가 살 곳을 찾아줄게. 한박이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산에 가는 줄만 알았던 거지요. 둘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봉길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계곡물이 흐르고 바위가 많은 곳이었지요. 여기가 좋겠구나. 물도 있고 짐승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고. 봉길은 한박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박아,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한다.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한박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길을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잘 살아라. 건강하게 자라고. 봉길은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박이는 산에서 살아야 했고 자신은 사람 사는 마을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채 10걸음도 가기 전에 뒤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박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한박아. 넌 여기 있어야 해. 봉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한박이는 계속 따라왔지요. 봉길이 걸으면 한박이도 걸었고, 봉길이 멈추면 한박이도 멈췄습니다. 봉길은 다시 한박이를 안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지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박이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박이는 봉길을 떠나지 않았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봉길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졌다. 같이 집에 가자. 한박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봉길은 쓴웃음을 지으며 한박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박이가 너무 커서 집에만 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웃들이 볼 수도 있었거든요. 봉길은 고민 끝에 헛간 한쪽을 막았습니다. 한박이가 지낼 공간을 만든 것이지요. 낮에는 헛간에 있게 하고 밤에만 마당에 풀어주었습니다. 한박이는 처음엔 답답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봉길과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한박이는 이제 커다란 개만큼 컸습니다. 송곳니도 제법 자랐고 발톱도 날카로웠지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작은 천둥 같았습니다. 하지만 봉길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새끼 고양이처럼 굴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배를 까고 누워 쓰다듬어 달라고 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길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박이가 헛간에서 낑낑거렸습니다. 자기도 데려가 달라는 뜻이었지요. 안 돼, 한박아.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난다. 하지만 한박이는 계속 낑낑거렸습니다. 봉길은 난감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났지요. 그럼 해 뜨기 전에 가자. 사람들이 없을 때 말이야. 다음 날 새벽 똥이 트기 전에 봉길은
한박이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지요. 한박이는 신이 났습니다. 산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킁킁거렸습니다. 가끔 토끼를 발견하면 쫓아가기도 했는데 아직은 잡지 못했지요. 봉길이 나무를 베는 동안 한박이는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봉길의 바짓가랑이를 물었습니다. 왜 그래, 한박아? 한박이는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 같았지요. 봉길은 도끼를 내려놓고 한박이를 따라갔습니다. 한박이는 골짜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위가 많고 험한 곳이었지요. 한참을 가니 작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특이하게 생긴 풀들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었습니다. 봉길은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지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풀인데. 잎이 5갈래로 갈라져 있고 줄기는 단단했습니다. 하나를 조심스럽게 캐보니 뿌리가 묵직했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게 생겼네. 봉길은 그 풀뿌리 서너 개를 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박아,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았어? 한박이는 꼬리를 흔들며 가르랑거렸습니다. 봉길은 한박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날 저녁 봉길은 캔 풀뿌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것이 귀한 약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봉길은 나무를 팔러 장터에 갔습니다. 나무를 팔고 나서 그 풀뿌리도 함께 가지고 갔지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늙은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산삼을 사고 파는 전문 산삼꾼이었지요. 산삼꾼은 산삼을 감정하고 있었습니다. 봉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봉길이 보자기를 풀어 풀뿌리를 보여주자 산삼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소? 산삼꾼은 떨리는 손으로 풀뿌리를 들어 살폈습니다. 잎을 보고 뿌리를 보고 냄새를 맡았지요. 이건 산삼이요. 그것도 50년은 묵은 산삼이요. 봉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산삼이라니. 그 귀한 약재가 자신이 캔 풀이었다니 말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소. 이 산삼 한 뿌리에 은자 50냥은 받을 수 있소. 봉길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자 50냥이면 1년치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산삼꾼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캤소? 혹시 그 근처에 더 있소? 봉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지요. 산 깊은 곳인데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삼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 산삼을 사겠소. 그리고 앞으로도 산삼을 캐면 나한테 가져오시오. 한양의 큰 약재상에 비싸게 팔아줄 수 있소. 봉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삼꾼은 그 자리에서 은자 50양을 주었지요. 봉길은 그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넉넉히 샀지요. 한박이에게 배불리 먹이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봉길은 한박이에게 말했습니다. 한박아, 내 덕분에 우리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한박이는 봉길이 사온 고기를 보자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봉길은 웃으며 고기를 구워주었지요. 그날 밤 둘은 마당에 앉아 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이 밝았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봉길은 한박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한박이를 구해준 게 아니라 한박이가 자신을 구해준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한박이는 계속 자랐고 봉길과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말이지요. 한박이는 이제 송아지만큼 컸습니다. 몸 길이가 한아름은 좋게 되었고 송곳니는 손가락만큼 자랐지요.
한 번 으르렁거리면 헛간이 울렸습니다. 봉길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바기가 너무 커서 이제는 숨기기가 어려워졌거든요. 헛간도 비좁아 보였고 밤의 마당에 풀어놓으면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도 생겼습니다. 봉길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봉길은 한바기가 알려준 그 산삼 자생지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갔습니다. 그리고 산삼을 조금씩 해서 산삼꾼에게 팔았지요. 한꺼번에 많이 캐면 의심을 살 것 같았거든요. 산삼꾼은 그때마다 기꺼이 비싼 값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큰 약재상에 팔아주었지요. 봉길은 번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자주 샀습니다. 한바기가 점점 커지면서 먹는 양도 늘어났거든요. 누더기 옷 대신 무명옷을 입기 시작했고 헛간도 새로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봉길이가 어디서 돈이 났을까? 나무나 해서 팔던 놈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 뭔가 수상하지 않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봉길을 찾아왔습니다. 봉길아, 요즘 형편이 좋아진 것 같던데. 봉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다행히 산에서 약초를 좀 캐서 팔았습니다. 약초, 무슨 약초인데 그렇게 돈이 되나? 산삼을 조금 캤습니다. 이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산삼, 그거 귀한 거 아닌가? 어디서 캤나? 봉길은 망설였습니다.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산속 깊은 곳입니다. 이장은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부러워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요.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최 씨네 소가 밤중에 발광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를 부수고 도망쳤다가 아침에 겨우 찾았다고 했지요. 최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무슨 큰 짐승 같은 게 지나간 것 같더라고. 소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건 처음 봤네. 봉길은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전날 밤 한바기를 마당에 풀어놨었거든요. 혹시 담을 넘어 이웃집까지 갔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봉길은 한바기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한바가, 절대로 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알았지? 한바기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봉길은 불안했지요. 그날부터 봉길은 밤에도 한바기를 헛간에만 두었습니다. 한바기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터에 갔을 때 떡을 파는 김씨 할멈이 봉길을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봉길이가 요즘 쌀을 많이 사더군. 어디서 돈이 났을까? 옆에 있던 대장간 주인도 거들었습니다. 고기도 자주 산다던데. 혼자 사는 주제에 뭐에 쓴다고.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혹시 도둑질하는 거 아닐까? 봉길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길은 한바기에게 말했습니다. 한바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 조심해야 해. 한바기는 봉길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봉길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보니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봉길은 창문으로 내다봤지요. 이장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다들 조심하십시오. 큰 짐승이 마을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봉길은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바기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지요. 하지만 한바기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밖에 소란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 제발 조용히.
봉길은 한박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박이의 으르렁거림은 점점 커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담 너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기서 소리가 난다. 봉길이네 집이다. 봉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봉길아, 문 열어라. 도대체 집안에 뭐가 있는 거냐? 봉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 10여 명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지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방금 헛간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안에 뭐가 있느냐? 봉길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개입니다. 큰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 소리가 아니었네. 좀 보여주게. 봉길은 난감했습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을 살 것 같았지요. 하지만 보여주면 한박이가 위험했습니다. 그때 헛간에서 한박이가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낮고 깊은 소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저게 개 소리냐? 대장간 주인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문을 열어라. 안 그러면 관아에 알리겠네. 봉길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산 쪽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여러 마리의 소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산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란 눈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봉길의 집 앞은 텅 비었습니다. 봉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산에서 들려오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한박이는 헛간에서 조용해졌지요. 봉길은 깨달았습니다. 한박이가 동족들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지요. 한박아. 봉길은 헛간으로 들어가 한박이를 껴안았습니다. 한박이는 가르랑거리며 봉길의 손을 핥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날 지켜줬구나. 하지만 봉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이후로 마을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본 노란 눈들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호랑이가 여러 마리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들이 마을을 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그저 산에서 으르렁거렸을 뿐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산신령의 경고라고 했고, 어떤 이는 봉길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현감의 심부름꾼이었지요. 뒤에는 포졸 둘이 따라왔습니다. 심부름꾼이 이장을 불렀습니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았소. 자세히 말해보시오. 이장은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봉길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산에서 호랑이 여러 마리가 나타났다고 말이지요. 심부름꾼이 물었습니다. 그 봉길이라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나무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고 쌀과 고기를 많이 사들이고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심부름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를 데려오시오. 현감께서 직접 신문하시겠다고 하셨소. 포졸들이 봉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봉길은 헛간에서 한박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길이 밖으로 나가니 포졸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봉길이냐? 현감께서 부르신다. 따라오너라.
봉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옷만 갈아입고 가겠습니다. 봉길은 집 안으로 들어가 헛간으로 갔습니다. 한박이가 불안한 듯 낑낑거렸지요. 한박아, 내가 잠깐 다녀올게. 조용히 있어야 한다. 알았지? 한박이는 봉길의 손을 핥았습니다. 봉길은 한박이를 쓰다듬어 주고 헛간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포졸들과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높은 자리에 현감이 앉아 있었지요. 현감은 50줄의 사내였습니다. 얼굴에 살이 많이 쪄서 턱이 2개였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봉길이냐?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던데 내가 아는 게 있느냐? 봉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른다고? 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데. 그건 개를 키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 봉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산삼을 캐서 팔았습니다. 현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산삼, 그래, 산삼이라. 어디서 캤느냐? 산 깊은 곳입니다. 어디냐고 묻는다. 현감이 소리쳤습니다. 봉길은 고개를 숙였지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좋다. 매를 맞으면 정신이 차려지겠지. 현감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봉길을 형트에 묶었지요. 곤장을 들어라. 포졸이 곤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길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1대, 2대, 3대.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봉길은 이를 악물었지만 신음이 새어 나왔지요. 10대를 맞고 나서야 곤장이 멈췄습니다. 이제 말할 테냐? 현감이 물었습니다. 봉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봉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삼 자생지 위치를 알려주면 현감이 독차지할 것이고 자신은 입막음을 당할 거라는 걸 말이지요. 현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굶겨서라도 입을 열게 하겠다. 봉길은 깊은 지하 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쥐들이 바닥을 기어다녔지요. 봉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종아리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더 걱정되는 건 한박이었습니다. 한박아, 너 혼자 괜찮겠니? 봉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봉길은 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쥐새끼도 먹다 남긴 것 같은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봉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종아리 상처에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나흘째 되는 날, 현감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라도 말할 테냐? 봉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감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회유였지요. 내가 생각을 바꿨다. 산삼 자생지 위치를 알려주면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자유를 주겠다.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봉길은 믿지 않았습니다. 현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좋다. 끝까지 버텨보아라. 고문은 이제부터다. 봉길은 다시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한편 봉길의 집에서는 한박이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봉길이 떠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박이는 헛간 안에서 안절부절 못했지요. 먹이도 떨어졌습니다. 물도 말랐습니다. 하지만 한박이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봉길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박이는 결심했습니다. 봉길을 찾아 나서기로 말이지요. 샵 6장 한박이의 결심. 밤이 되자 한박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헛간 문을 발로 차기 시작한 것이지요. 쿵, 쿵, 쿵. 나무 문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문이 박살났습니다. 한박이는 자유로워졌지요. 한박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봉길의 냄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온 냄새를 따라 한박이는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마을 쪽으로, 관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박이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말이지요. 마을을 지나 관아 근처까지 왔습니다.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고 대문에는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한박이는 담장 밖에 숨어서 안을 살폈습니다. 봉길의 냄새가 여기서 나고 있었습니다. 한박이는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3장이 넘는 높이였지만 한 번에 뛰어넘었지요. 마당에 착지한 한박이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포졸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한박이는 들키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관아 뒤편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말이지요. 거기가 옥이었습니다. 한박이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쇠창살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한박이는 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서 익숙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봉길이었습니다. 한박이는 그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쇠창살 안을 들여다봤지요. 봉길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박이는 낮게 울었습니다. 봉길이 고개를 들었지요. 한박아? 봉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박이가 여기까지 왔다니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한박이는 쇠창살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었지요. 쇠가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박이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조금만 더. 쇠창살이 휘어지고 마침내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한박이는 계속해서 다른 창살도 부러뜨렸지요. 구멍이 생겼습니다. 봉길이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한박아, 고맙다. 봉길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한박이가 몸으로 받쳐주었지요. 어서 가자. 들키기 전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위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창살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포졸들이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박이는 봉길을 업었습니다. 아니, 봉길이 한박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한박아, 나갈 수 있겠니? 한박이는 으르렁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계단 위에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10명 가까이 되었지요. 저놈을 막아라. 하지만 한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진했지요. 포졸들은 겁에 질려 옆으로 비켰습니다. 한박이는 그 사이를 빠져나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더 많은 포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여 명은 되어 보였지요. 현감도 나왔습니다. 높은 누각에서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포졸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박이는 피했지요. 창을 던졌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한박이는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뛰어넘었지요. 담장 밖으로 나온 한박이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깊은 숲속으로 말입니다. 뒤에서 포졸들이 쫓아왔지만 한박이는 너무 빨랐습니다.
바람처럼 달렸지요. 한참을 달려 깊은 산속에 도착했을 때 한바기는 멈췄습니다. 봉길은 한바기 등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한바기는 봉길 옆에 누웠지요. 한바가 고맙다. 내가 날 구해줬구나. 봉길은 한바기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한바기는 가르랑거리며 봉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봉길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바기를 구한 게 아니라 한바기가 자신을 구한 거라고 말이지요. 샵 7장 도주.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봉길은 잠을 설쳤습니다. 상처가 너무 아팠고 추웠기 때문이지요. 한바기는 봉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지요. 날이 밝자 봉길은 상처를 살폈습니다. 종아리에 상처가 심했습니다. 염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았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봉길은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약초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바가 잠깐만 기다려. 봉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약초를 찾기 시작했지요. 다행히 쑥과 질경이를 발견했습니다. 봉길은 그것들을 뜯어 씹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발랐지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염증이 더 퍼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 뒤 봉길은 한바기에게 돌아갔습니다. 한바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봉길은 고민했습니다. 마을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관아에서 자신을 찾을 것이었지요. 깊은 산 속에서 살아야 할까?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겨울을 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바기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지요. 한바가 어디 가니? 봉길은 한바기를 따라갔습니다. 한바기는 산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가니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큰 동굴이었지요. 한바기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넓었습니다. 비도 들이치지 않고 바람도 막아주었지요. 여기서 지내면 되겠구나. 봉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봉길과 한바기는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한바기는 밤마다 사냥을 나갔습니다. 토끼나 노루를 잡아왔지요. 봉길은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웠습니다. 둘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봉길의 상처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약초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였지요. 봉길은 동굴 밖으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산 아래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군과 포졸들, 그리고 포수들까지 동원된 것 같았지요. 선두에는 말을 탄 현감이 있었습니다. 현감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봉길, 들리느냐?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봉길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감이 손을 들자 사람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올라오고 있었지요. 봉길은 한바기에게 돌아갔습니다. 한바가, 큰일 났어. 저 아래 수백 명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한바기는 으르렁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았지요. 하지만 봉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한바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는 없어. 도망가야 해. 봉길은 한바기 등에 올라탔습니다. 한바기는 동굴을 빠져나가 산 정상 쪽으로 달렸지요. 하지만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도 포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길은 절망했습니다.
포위당한 것이었습니다. 샵 8장 절벽 끝에서 포수들이 활을 겨누었습니다. 10여 명이 넘었지요. 쏘지 마라. 현감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수십 명의 포졸들이 따라왔지요. 살려서 잡아라. 저놈 입을 열게 해야 한다. 포졸들이 그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박이는 으르렁거리며 경고했지만 포졸들은 계속 좁혀왔지요. 봉길은 한박이 등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박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현감,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잡아가셔도 좋으니 이 짐승만은 살려주십시오. 현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내 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현감이 포수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호랑이부터 쏴라. 가죽은 내가 가지겠다. 포수들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지요. 봉길은 한바기를 막아섰습니다. 화살 하나가 봉길의 팔을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너머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관군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숲속에서 눈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은 눈들이 나타났지요. 호랑이들이었습니다. 5마리의 거대한 호랑이들이 한바기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포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포수들은 활을 떨어뜨렸고 병사들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6마리의 호랑이.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 될 것이었지요. 현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 위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뭐 하느냐? 쏘란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수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고 관군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중 한 명이 활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들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으르렁거리며 위협할 뿐이었지요. 현감도 말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겁을 먹고 뒷발로 서더니 현감을 떨어뜨렸습니다. 현감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말은 그대로 달아났지요. 현감은 비명을 지르며 기어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한바기가 천천히 현감에게 다가갔습니다. 현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주오. 제발 살려주오. 한바기는 현감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다시는 봉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였지요. 현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바기는 현감을 한 번 더 노려본 뒤 돌아섰습니다. 현감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쳤지요. 순식간에 산속은 조용해졌습니다. 관군들은 모두 도망갔고 봉길과 한바기 그리고 5마리의 호랑이들만 남았습니다. 봉길은 다른 호랑이들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한바기에게 다가가 코를 비볐습니다. 가족이거나 친구인 것 같았지요. 한바기는 호랑이들에게 봉길을 소개했습니다. 낮게 울부짖으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들은 봉길을 쳐다봤습니다. 봉길은 긴장했지만 호랑이들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한참 뒤 호랑이들은 하나둘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갈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바기와 인사를 나누고는 산 깊은 곳으로 사라졌지요. 마지막 한 마리가 사라지자 다시 봉길과 한바기만 남았습니다. 봉길은 한바기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한바가, 내 친구들이 우릴 구해줬구나. 정말 고맙다.
한박이는 가르랑거리며 봉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샵 9장 새로운 시작. 며칠이 지났습니다. 봉길과 한박이는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관군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요. 현감이 도망간 뒤 마을에는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감이 파직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상부에서 조사관이 내려와 현감의 비리를 조사했다고 했지요. 부당한 세금 징수, 매물수수, 무고한 백성 고문.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현감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산을 올라왔습니다. 혼자였지요. 이장은 동굴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봉길아, 나다. 이장이야. 나와 보겠니? 봉길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목소리에 적이는 없었지요. 봉길은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박이도 따라 나왔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장은 봉길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사하구나. 마을 사람들이 다들 걱정했네. 봉길은 의아했습니다. 걱정이라뇨? 저는 관아에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새로 부임한 현감께서 자네 일은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하셨네. 전 현감의 탐욕 때문이었다고 말이야. 봉길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그러니 마을로 돌아오게. 하지만 봉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하지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한박이 때문이었습니다. 한박이를 데리고 마을로 갈 수는 없었지요. 이장은 봉길의 눈빛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저 호랑이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 산 아래에 작은 오두막이라도 짓고 살게. 완전히 산속에만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봉길은 그 제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봉길은 산 아래 외진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깊은 산속도 아닌 곳이었지요. 이장과 마을 사람 몇몇이 도와주었습니다. 나무를 구해다 주고 지붕을 얻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오두막이 완성되자 봉길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박이는 산속 깊은 곳에 살기로 했습니다. 오두막 근처에 있으면 사람들이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한박이는 가끔 오두막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봉길은 그럴 때마다 한박이를 맞이했지요. 함께 앉아 별을 보았고 한박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봉길은 산 아래 오두막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가끔 나무를 해서 마을에 팔기도 했고 이장이 부탁하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한박이는 여전히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서너 번은 꼭 봉길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한박이가 나타났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작은 새끼 둘이 따라왔지요. 봉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박아, 내가 새끼를 낳았구나. 한박이는 꼬리를 흔들며 새끼들을 봉길에게 소개했습니다. 새끼들은 조심스럽게 봉길에게 다가왔지요. 봉길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끼 하나가 봉길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봉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박이가 가족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봉길은 한박이와 새끼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새끼들은 허겁지겁 먹었고 한박이는 흐뭇하게 지켜봤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길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산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한박이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봉길을 찾아왔습니다. 둘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설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호랑이와 함께 사는 사내가 있다고. 그 사내가 피리를 불면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말이지요. 어떤 이는 실제로 봤다고 했습니다. 바위 위에서 호랑이에 기댄 채 하늘을 보는 사내를 말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갚는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말이지요.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받은 만큼 갚으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봉길과 한박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작은 생명을 구한 따뜻한 마음.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은 의리.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진정한 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봉길은 늙어서도 가끔 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한박아, 잘 지내고 있니? 그러면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박이의 대답이었지요. 그렇게 둘은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산에 가면 가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그것이 한박이의 후손인지 아니면 다른 호랑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 울음소리 속에는 봉길과 한박이의 우정이 담겨 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따뜻한 아랫목에서 은혜와 의리에 관한 교훈으로 말입니다.